그래서 부동산에 아파트 갖고 그렇게 장난질을 한다고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업계에서는 너무나 이게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정부는 그런 걸 모를까요? 알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잡지는 않는 거죠. 그걸 그렇게 냅두면서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그런 발표를 들으면 정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는 강남 그 언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강남 서쪽이 뭐 그러니까 우면산 뭐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수요가 없는 저 멀리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공급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개념 자체가 공급자에 의해서 이 생각되는 것들.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을 많이 하면 수요는 결국은 잡는다. 자, 그럼 수요가 잡히면 값은 가라앉는다. 이건 이제 공급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공급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한 예로 둔촌주공이 12,000세대잖아요. 엄청나게 지었죠. 12,000세대가 지어지면 그 동네 집값이 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전세가 안정될 것이다. 그죠? 아니에요. 그 세대가 짓기 전에 예. 일단 2년이나 3년 공사하느라고 전세로 나가잖아요. 예. 그때 전세가 한번 올라요. 올라요. 예, 주변이 쫙.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입주할 때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또 올라요. 올라요. 예. 그래서 오른 아파트가에서 전세가 또 나와요. 예. 또 올라요. 이런 리듬을 알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 저는 부동산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정책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을 갖고 정책을 하지? 돈을 이렇게 부동산 쪽에 풀어놓고선 제가 요즘 특히 부동산 가격이 뛴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먹어야 할 부동산 상승분의 가치를 지금 다 해먹었다. 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세대들은 여칫 잘못하면 꼭지 잡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워낙 거품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세대에서. 그렇죠. IMF에서 엊그저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같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잃어버린 갔죠. 30년으로 가고 있다라고 들어갔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IMF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오해다. 하지 마라. 이분이 정말 수없이 많은 고급 데이터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냥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의 부동산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못 느끼고 있고 그 중국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하면 IMF에서 비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중국도 그 GDP의 30%가 부동산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동안 부동산을 부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렇죠. GDP가 죽으니까 네. 성장률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렸는데 지금 너무 살리려고 너무 거품을 만들고 너무 빚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일부러 한 번쯤 폭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다면 중국은 대단히 훌륭한 나라일 것인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부양책만 쓰다가 9월 1일 날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한다 그러세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DSR에 스트레스를 준 거잖아요. 박자가 늦었어요. 그렇죠. 많이 늦었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둔촌주공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더. 네. 그래야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하향 안정화를 말은 하향 안정화인데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오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2단계가 9월에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잠깐이지만 9월 들어서 지금 집값이나 거래량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은 정도가 아니고 절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좀 이렇게 좀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닫아놨는데 전세대출도 이번 조이잖아요. 예. 마이너스 통장도 닫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서 추가 대출 받았죠 다. 받았죠. 이제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집주인이 바뀔 때 전세 갈아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 안 돼요. 음. 자, 이걸 닫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도 완전히 문의 자체도 지금 끊겼고 지금 뭐 2, 3일, 3, 4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말과 9월 딱 바뀌고 나서는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앞으로 9월부터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거나 부동산 가격의 보합이거나 또는 거래량이 뚝 끊긴 거 이 예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인데 이 예측마저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만 바꿔먹고 그냥 대출만 풀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만에 풀지는 않겠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2천 명도 늘리는데. 아, 그것도 참. 근데 아무튼 9, 10, 11 좋아 12월은 넘기자. 그러면 4개월 동안만 이걸 유지를 한다고 치면 4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예측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 정도로 불신의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지속적인 정책을 펼친 정부는 없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 부동산 소비자들은 이런 대출 규제마저도 3개월 지나면 다시 회복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큰일이네 정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2, 3개월 동안은 움츠러들고 뭐 이럴 수는 있으나 큰 폭으로 이것 때문에 하락하진 않는다. 단 이 정책이 내년 상반기를 넘겨간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권 말까지 2년 이상 남아있는데 계속 이 정책을 밀고 가면 부동산은 좀 안정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많이 하향하죠.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도 안 되죠. 네.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전세 대출 자체도 시장의 유동성이잖아요. 돈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돈 믿고 제가 집값을 올렸잖아요. 네. 제가 집값을 올리려면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 그 돈 갖고 다른 거 하면 뭐 또 이런 이제 식이잖아요. 자기 투자를 또 예.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막아놓으니까 집값을 올리고 싶어도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못 올리지. 못 올리지. 세입자 나가버리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또는 안정화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폭등하진 않는다. 근데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 금융 좀 풀어주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또 풀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난공불락. 그리고 앞으로는 불패 필패가 공존하는. 어허. 예. 불패인 지역과 주택이 있을 것이고 필패인 주택과 또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시장을 직접 막 몸으로 가서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책이나 뉴스나 또 그렇죠. 자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보실 네.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봤던 그런 다른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일단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지금은- 단언할 수 있나요? 예. 저도 봐도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그 강남대로라고 신사동에서 저기 강남역, 강남역까지. 네. 네. 거기 한번 차 타고 빨리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빨리 갈 길이 없어.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가긴 가요. 그러니까 갈 때는 오른쪽만 보고 가시고 이쪽으로 올 때도 한번 네. 오른쪽만 보시고 오면 공실투성이에요. 봤어요. 1층이 로드샵 같은 데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공실들이 지금 2년 다 넘었어요. 아,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부는 그런 위기가 아마 주택에서 부는 위기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해가 갔어요. 뭐 PF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절대 쳐다보지 않는 게 답이다. 지금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아파트값.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무리해서 사야 돼요? 아니면 석 달 내지 넉 달을 이렇게 좀 자금을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서 기회를 봐야 돼요?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주택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내 집은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그거는 네. 저도 제가 대학 때 서울을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건 내게 없지 없냐. 네.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내 집을 가지면 그 집이 좋건 나쁜 간에 이사 갈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일단 돼요. 다리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예, 편하게. 예. 그러니까 그 내 집도 큰 부담을 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대출, 레버리지는 꼭 필요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내 소득 여부를 떠나서 집을 살 때 내가 부담의 부채를 비율 10%, 20%, 30%, 40%, 50% 이렇게 몇 프로 정도면 대부분 소득은 돼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30%.
아, 생각은 똑같구나, 저랑. 예. 나는 30% 이상 부채를 해서 내 살 집, 뭐 소득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소비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살고 있으니까 소비지 그냥. 소비잖아요. 그런데 30% 이상의 빚을 지고 집을 산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 뭔가 집을 보고 내가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을 보기 시작하면 15억짜리 10억 대출 받고 심지어 15억짜리 12억 대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올랐다고 또 막 유튜브에 또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거 세금 내고 못 대고 나잖아요.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을 보자. 또 올해 연말을 보자라고 하면 올해 연말은 무조건 기다리는 타이밍이에요. 지금부터 12월까지는 기다리자. 무조건 기다리는 타이밍. 왜냐면 약간 예, 잡혔다. 대출도 조였고 그리고 거래량도 완전히 지금 이제 꺾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러면 집값은 뭐 더 올라간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작전하는 사람들도 뭐 할 힘이 없잖아요. 안 먹히죠. 예. 작전도 뭔가 시장이 뭔가 분위기 탔을 때 작전이라는 게 먹혀요. 예. 그러면 요럴 때는 연말까지 서너 달은 내가 좀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손에 쥐고 자기가 꼭 가고 싶은데 매물 싸게 나온 걸 찾거나 싸게 분양되는 걸 찾는 그런 예.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도 되겠다. 좀 편안하게 보고. 예. 제가 21년, 20년 그때 제가 늘 했던 말이 금융 체력을 길러라.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집값이 더 뛸 거라고 해서 베팅하지 말고 내가 그러니까 70%의 내 돈과 30%의 부채. 부채. 그 제1금융권 금리 낮은 부채죠. 예. 예. 그리고 능력이 되면 20%, 예. 10% 이렇게 대출의 양을 줄여서 내가 무조건 막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 있게 범주 내에서 그런 아파트, 그런 주택을 살려면 금융 체력을 길러라. 돈을 차곡차곡 모아라. 아. 그리고 그 돈이 얼마든 간에 능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 금액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아라. 그러면 분명히 2, 3년, 3, 4년에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올 초가 기회이긴 했는데 저는 제가 예상하는 때는 24년 말까지 25년 중반까지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예. 저는 이렇게 특례론도 먹히고 계속 뭔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집값이 움직였고 더 급등했거든요. 예. 이제 이게 뭔가 정책의 힘으로 끌어왔는데 다시 정책의 힘으로 조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이제 어차피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이 얼마든 간에 좀 이렇게 쥐고 천천히 좀 이렇게 봐라. 그러면 내년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최소 지금부터 한 4개월 내지 6개월은 좀 안목만 넓히고 예. 금융 자산을 좀 확보하고선 좋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뭐냐면 빌라 사라. 다들 안 사는 빌라를 지금 사라고요? 예. 그러니까 빌라를 왜 사라라고 말하냐면 네. 빌라 포비아로 인해서 빌라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심지어 빌라 한 채 값이 무슨 쪽방 한 채 값만큼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빌라라는 것이 뭐 어느 빌라든 다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아, 재개발도 가능하고 네. 이런 지역의 이런 지역의 빌라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항상 주식도 저평가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평가받기를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몸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좀 시간 텀을 두고 한 5년, 10년을 10년, 15년까지도 텀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빌라를 사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빌라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라. 싸게 목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공부해라. 부동산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공부를 꼭 한다는 개념보다 관심을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관심을 갖잖아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열심히 쳐다보지. 그렇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초콜릿 좋아하면 초콜릿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뭔가 이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 내가 뭔가 부동산을 갖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부동산 최소한 공부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그 책이죠? 최소한의, 네. 여기. 네.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요. 네. 사실 불인을 위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 아. 이거였어요. 전세 사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무지개 당했죠. 그리고 뭐 상가도 분양받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부동산을 너무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물린 분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평수 계산도 못하고 심지어 빌라와 뭐 연립도 구분 못하고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구분 못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사람들이 들면 부동산을 어떻게 사는지 난 정말 용감해. 사는 건 또 정말 잘 사요. 네. 용기는 대단해. 근데 그분들에게 피해 보지 말고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정말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책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사서 읽어요. 왜냐면 관심이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선생님 제 책을 왜 사서 읽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신 것 같은데. 저 책도 저 부동산도 많이 갖고 계시고 네. 저 전문가시가 왜 전문가이신 분이 왜 이걸 사서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책을 읽었는데 자기가 진짜 간과했던 것들 새롭게 또 알게. 있더라. 아, 하여튼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맛없는 국수 콩국수 먹느라고 너무 힘드셨고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표용업 소장님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면 아 우리나라 유튜브 콘텐츠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유튜브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올라요, 저거 올라요. 이게 주예요. 주식 방송도 보면 내일은 이게 올라요. 그거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돈 버는 건 안 가르쳐줘도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맞아. 예. 부동산을 접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 누군가가 뭔가 부동산을 권할 때요. 리스크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제가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도 제가 추천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꼭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 소장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제가 10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제가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잘 보시고 방송에서 내 저 책을 꼭 읽고 나도 부동산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제작진에서 10분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시는 대로 표용어 TV 이름도 그대로 그냥 표용어 TV입니다. 예, 자주 가셔서 방송을 보시면 방송 길지 않게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